자료를 찾기 어려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IR협의 리서치 센터에서 발간하는 리포트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조금 더 쉽게 영상을 통해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소중한 리포터 같이 보기, 지금부터는 허민호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알아볼 기업이 JC 케미칼인데 어떤 기업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먼저 간단히 회사 설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JC 케미칼은 팜유와 대두유, 즉 콩을 만든 를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 연료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국내에서는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팜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바이오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85% 정도, 그리고 팜 농장이 차지하는 게 15%입니다. 근데 바이오 연료는 100% 모두 국내 정유사나 발전회사에 공급이 되고 있고요. 팜 농장에 생산하는 팜이나 팜오일 같은 경우는 현지에 정제업체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매출 비중도 국내가 85%, 인도네시아가 15%로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것은 바이오 연료 중에서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바이오 연료란 것은 식물성 및 동물성 기름, 그리고 축산 분뇨,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등 이런 미생물과 그다음에 바다에 사는 조류를 이용해서 이런 걸 바이오매스라 부르거든요. 네. 그런 원료로 기반으로 해서 제조한 연료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그림에서처럼 경유를 대체를 하면은 바이오 디젤이라 부르고요. 휘발유를 대체하면은 바이오 에탄올, 그리고 천연가스를 대체하면은 바이오 가스, 중유, 벙커시유라고 하는 를 대체하면은 바이오 중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럼 바이오 연료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연료가 그렇다고 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안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연소할 때 기존의 기름처럼 똑같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발생합니다. 근데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이걸 사용할 때는 온실가스가 배출하지만 그 원료를 생산할 때는 원료인 나무들이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온실가스를 먹잖아요. 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이 전체 생애 주기로 봤을 때는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연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이 바이오 연료가 어떻게 쓰이고 있냐라고 보시면 2015년 7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 제도라는 게 생겼고요. 영어 약자로 얘기하면 RFS라는 제도입니다. 이게 현재는 자동차 경유에다가 바이오 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2023년 기준으로 3.5%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부터 해서 2026년까지 4% 올라가고요. 2030년까지는 5%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오 디젤 시장이 2022년 대비 2030년에는 55%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점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2025년 이후부터 선박용 바이오 연료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박용 시장에서 최근에 IMO가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바이오 선박유가 부각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중유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기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선박유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선박유인 벙커시유에다가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유를 섞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최근에 IMO가 온실가스 규제를 떠면서 LNG 시장이 부각받긴 했는데, 선박에 LNG를 사용하려면 선박의 엔진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죠. 근데 바이오 선박유를 쓰면은 기존에 있는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근에 화두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IMO 규제는 2021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선박에서 탄소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30년까지는 선박당에 들어가는 탄소 집약도를 40%, 그리고 2050년까지는 70%까지 줄이려는 게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가 2025년부터 선박용 바이오 중유를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예로 최근에 GS 칼텍스가 기존의 벙커CU에다가 바이오 디젤을 30% 정도 섞어가지고 혼합된 선박유를 이제 시험 운영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유회사들은 벙커CU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바이오 디젤과 중유 시장 국내에서만 공급이 되고 말았었어요. 그러면은 바이오 선박유 시장이 생기면 해외 시장도 진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면 아까 GX가 칼텍스가 적용했던 혼합 비율 30%를 적용하고 향후에 중장기적으로 전체 선박유 시장에서 30%를 바이오 선박유로 대체된다라고 가정하면 지금보다 지금 시장의 규모에 해당되는 만큼 추가적인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이제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찌 보면은 너무 뻔한 얘기일 텐데 바이오 연료 시장의 흐름에 따라 이제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를 기반으로 그러면 JC케미칼의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 요소는 뭐가 더 있나요? 예.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유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의 바이오 디젤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13%, 바이오 중유에서는 한 25% 정도입니다. 네, 2022년에 바이오 연료 매출액이 한 4,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10% 정도가 나와 있던 사업이고요. 물론 팜 원유 가격이 어떻게 변동하에 따라서 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차량용 경유 시장에서 바이오 디젤이 4%로 지금보다 0.5% 정도 의무홍합 비율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Q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선박용 바이오 중유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니 추가적으로 또 Q가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요인이 나오기 시작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팜 원유가 이 회사의 매출뿐만 아니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2022년 상반기에 이 원료인 팜오일이 급등했다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 전쟁 때문에 영향을 미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500에서 4,000 링깃 정도 해당되는 수준으로서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팜원유는 바이오 디젤 차지하는 게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식품에 저희 식용유에 쓰이는 원료로 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길게 보시면 신흥 국가들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기름으로 만든 튀김성 식품을 많이 사용하니까 수요 꾸준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기후 변화가 있다 보니까 작황이 이제 부진한 상황이 중간중간 발생하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 변동성이 있겠지만 팜오일 가격은 우상향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수익성도 또 좋아지시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P와 Q를 모두 이제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요인들인 거네요. 길게 보시면. 네. 올해 그리고 내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2022년에 워낙 팜오일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적이 많이 좋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반대급부로 해서 매출액은 한 4,580억에 작년보다 2022년보다는 10% 정도 감소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332억에 22% 정도 감소할 것 같습니다. 이제 12월 말이잖아요. 네. 올해 실적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요. 내년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네.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디젤 의무홍합 비율이 4%로 올라가면서 Q가 증가되는 게 이제 시작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매출액은 한 5천억 정도에 영업이익은 한 367억 정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이오 연료 사업에 대한 모멘텀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은 프리미엄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세요? 네. 네. 좀 이제 먼저 보시면 이 회사가 2023년과 2024년 예상되는 실적 기준으로 PBR이 0.9배와 0.8배 정도 수준이고요. 네. 과거에 2018년부터 22년 사이에 평균 PBR이 1.2배였습니다. 지금 30에서 40% 정도 할인되어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2025년부터 선박용 바이오 연료 시장이 이제 개화되기 시작하면서 Q가 중장기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거보다 못한 밸류에이션이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2025년부터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다 보니 과연 주가는 6개월 정도 선행하는 점을 가냐 하면 내년 한 5, 6월 정도 때부터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에 좀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들을 미리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좋은 얘기만 했잖아요. 시장이 성장한다. 시장이 성장하니 돈 버는 걸 가만 두겠습니까? 많은 다른 기업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바이오 연료 시장에서의 밸류체인의 다운스트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정유회사들입니다. 이 정유회사들이 수직 계열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회사를 통해서 바이오 연료 업체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캐파를 증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업체들도 바이오 연료 시장에 좀 들어오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이미 영업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 그동안 해왔던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시장이 확대됐을 때 규모 경제 효과가 얼마큼 나와서 시장 지위와 경쟁력 얼마만큼 지킬 수 있느냐를 좀 향후에 점검하는 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좋다 보니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리스크 요인까지 파악을 해봤고요. 오늘 바이오 연료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JC케미칼 허민호 연구위원과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최윤석 연구위원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UIL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어떤 회사일까요? 네, 먼저 이제 UIL 관련돼 가지고 연역부터 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이제 1982년 설립된 기업이고요. 사실 이제 1995년부터 이제 피처폰 키패드를 생산하던 기업입니다. 이렇게 이제 피처폰 키패드를 생산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왔고 2001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였는데요. 바로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2010년대부터는 이제 키패드가 적용되지 않는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를 하였고, 이로 인해서 동사는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4년부터는 스마트폰 관련된 이제 부자재 부품들을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였고요. 2015년에는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유심을 꽂는 유심 트레이를 이제 단일 품목으로는 1,000억 원까지 매출을 기록하였고요. 이후로는 이제 다양한 액세서리까지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2022년부터는 전자담배 부품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사업 영역이 좀 다양화되면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변화가 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사실 동사가 이제 주인이 계속 좀 몇 번 바뀌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82년도에 이제 동사의 창업자인 양융홍 대표가 창업을 했고 2005년에는 동사가 동국제강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명도 DKUIL로 한번 변경이 된 경험도 있고요. 하지만 동국제강이 2014년부터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시장에 매물로 내놓았고 한 2년 동안 좀 표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2월에는 당시 UIL의 대표이사인 이제 김상주 대표이사랑 협력회사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UIL 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UIL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현재의 지배구조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지배 구조가 이제 완성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구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2022년도 기준으로 동사의 매출은 휴대폰 부품 82%, 전자담배 부품 5%, 이제 기타 13%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휴대폰 부품 쪽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쪽 관련돼서 좀 더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이제 휴대폰 부품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키버튼 9.4%, 금속 부품 30%, 부자재 25%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휴대폰 부품 시장이 좀 계속 변화를 해왔고 그에 맞춰서 동사는 이제 신규 아이템 발굴과 해외 진출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성장을 기록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사의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해온 사업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최근에 부품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스마트
스마트폰 볼륨 및 홈 버튼, 그다음에 심 트레이, 스마트폰 카메라 데코, 액세서리 등을 이제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요 생산 기지로는 중국, 그다음에 베트남, 인도에 지금 진출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2022년부터는 이제 전자담배 부품 사업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서두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쪽 사업 구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2022년도 3월부터 동사가 진행을 해왔던 부분은 이제 국내 고객사향 쪽인데요. 좀 저희가 이쪽 사업 부분에서 좀 중요시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해외 고객사가 새롭게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3년도 9월부터 해외 고객사가 좀 새롭게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관련 매출은 한 11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고객사는 이제 벤처사라는 회사인데요. 벤처사는 어떤 기업이냐면 말레이시아에 위치를 해 있고 이제 글로벌 전자담배 1위인 이제 필립 모리스의 전자담배 생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 저희가 한 번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벤처사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모든 아이코스 기기를 공동 개발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글로벌 1위 기업인 필립 모리스의 전자담배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 UIL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전자담배 산업과 더불어서 필립 모리스 현황도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그 전자담배 시장이랑 이제 PMI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PMI는 최근에 스모크 프리 제품군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스모크 프리 제품군 안에는 이제 가열식 전자담배인 아이코스랑 그다음에 니코틴 파우치인 이 진 두 가지 이제 브랜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코스는 지금 연간 매출액이 약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전사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PMI 쪽에서는 이쪽을 상당히 좀 이쪽 위주로 사업군을 재편을 하면서 2025년도까지 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PMI의 각 부분별 점유율을 보시면은 연초담배가 23%, 연초담배라는 건 이제 동사의 말보로 쪽을 의미를 하고요. 지금 가열식 전자담배는 7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말보로가 상당히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23%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아이코스가 이제 가열식 전자담배에서 75%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다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는 전자담배 쪽에서 더욱더 공고한 지배력을 이미 확보를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이제 글로벌 전자담배 시장을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글로벌 전자담배 시장이 총 2.8조 개비로 저희가 지금 시장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코스가 진출한 국가의 시장 규모는 1조 3조 개비고요. 진출 예정인 시장은 1.0조 개비. 지금 전자담배가 금지된 국가의 이제 시장 규모는 0.5조 개비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제 동사가 진출한 국가 내에서 이제 진출한 국가의 담배 시장 내에서 아이코스 점유율이 한 9% 정도거든요. 일반적으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18% 정도까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지금 진출한 국가 내에서도 15%까지도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쪽으로만 바라봤을 때도 한 50% 이상의 추가 성장은 가능하겠다라고 지금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출 예정 국가 내에서는 바로 저희가 중요시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미국인데요. 현재 아이코스는 미국에 진출을 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BAT라는 이제 회사랑 동사가 지금 특허권 관련돼가지고 좀 PMI가 특허권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요. 향후에 이제 이쪽 특허권 관련돼서 좀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PMI가 새로운 아이코스 일루마라는 제품으로 진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이코스 일루마가 2024년도 하반기부터 2026년도 중에 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PMI는 아이코스 일루마 미국 진출과 함께 5년 이내에 미국 시장의 약 10%의 점유율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자담배 부품 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성장 동력이 될 만한 이제 사업부인 거고 또 기존에 하던 사업부도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우리가 찾을 만한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기존에 사실 이제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네가 인도 법인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그 삼성전자의 인도 신공장 기공에 맞춰서 함께 진출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요. 2021년도 기준으로 영업
단기 순손실 118억 원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이 가능해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로는 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 내에서 이제 시장 지배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는 이제 인도 법인에서는 동사가 그 피처폰 키패드를 위주로 생산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모두 다 이제 스마트폰, 특히 이제 갤럭시 S 부품으로 바뀌면서 마진율이 한 번 더 개선이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인도 법인이 2024년도에는 영업이익을 좀 강하게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도 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향후 실적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사의 2023년도 영업 실적은 매출액 3,336억 원, 영업이익 11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매출액 4,020억 원, 영업이익 한 220억 원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로는 앞서서 이제 저희가 강조를 드렸듯이 인도 법인이 2024년도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영업 실적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자담배 부품 쪽에서는 이제 2023년에는 9월부터 좀 실적에 반영이 됐다면 2024년에는 연간 매출이 모두 반영이 되고 있고 약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고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위원님은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당연히 보시겠지만 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코멘트 들어볼게요. 사실 이제 동사를 봤을 때 역사적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 밸류에이션 모두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UIL과 피어그룹 PBR, ROE 비교표를 보시면은 이제 확연하게 동사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표가 2023년도 기준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2024년도가 되면 지금 ROE가 조금 더 한 번 더 개선이 될 거라고 하면은 이제 동사의 매력적인 부분은 조금 더 극대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UIL의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UIL의 리스크라고 하면은 사실 전자담배 관련돼서 규제가 좀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글로벌 몇몇 국가에서는 전자담배가 담배를 끊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않았던 기존에 이제 담배를 사용하지 않았던 청소년 등에게는 이제 새로운 담배를 접하는 새로운 통로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향후에 이제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점점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동사의 이제 전자담배 부품 사업에 이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동사를 투자하실 때에는 전자담배 규제를 좀 더 유의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책적인 측면도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는 UIL에 대해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최윤석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